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세계 1위라고? 말도 안 돼. 전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나라를 아시나요? 최근 세계적 화제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95%에 달하며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전력과 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하루 평균 4,0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90%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죠. 2013년 도입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와 RFID 기반 관리 시스템은 세계 환경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 보호 세미나에 참석했던 덴마크 환경청 연구원의 놀라운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환경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덴마크 환경청은 환경보호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데요. 제가 속한 폐기물 관리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 부서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 문제였답니다. 덴마크는 환경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코펜하겐 외곽의 조용한 환경청 건물로 출근하면서 저는 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세계 각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찾아보고 그러던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세계 환경보호 세미나 베를린.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아침 저는 베를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평소처럼 노트북을 펼쳐 각국의 환경정책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미나장에서 듣게 된 발표는 저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답니다. 슈미트 교수의 발표 주제는 세계 각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주목받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컨퍼런스 홀이 술렁였어요.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95%가 넘는 재활용률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단순 재활용을 넘어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 시스템까지 구축했다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수치가 정확한가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슈미트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답니다. 특히 서울시의 사례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 평균 4,0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도 90% 이상의 재활용률을 달성한다니 우리 덴마크 환경청에서도 꿈꾸지 못했던 수준이었죠. 그렇게 세미나는 계속되었고 휴식 시간에 저는 우연히 한국 대표단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 만난 정 박사님과의 대화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세미나장 한켠의 커피 머신 앞에서 정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건 사실 절박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정 박사님의 설명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쓰레기 처리가 늘 큰 고민이었다고 해요. 2005년까지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을 바다에 버렸는데 런던 협약으로 이마저도 금지되면서 새로운 해결책이 절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RFID 기기로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비용을 부과하죠. 무선인식 기술을 활용해 각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만큼 비용을 내는 시스템이라니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결과였습니다. 종량제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30%나 감소했다고 해요. 게다가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와 시설에서 처리되어 전기와 난방에너지로 재탄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제 질문에 정 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하지만 환경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점차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시스템이 궁금해졌어요. 특히 서울시의 동대문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 연간 9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바로 그때
일본 대표단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곧 벌어질 놀라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일본 대표단의 수석 대표 이시가와 씨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라.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시행해 온 시스템입니다만 이시가와 씨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그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우리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렸습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왔죠.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의 것을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정 박사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그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하셨답니다. 이시가와 씨, 우리의 시스템이 일본의 것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RFID 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정,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생산, 이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선 혁신이죠. 실제로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서울시의 동대문구 사례만 봐도 그렇죠. 하루 평균 처리되는 20톤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9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률이 95%라고요. 그건 너무 과대 포장된 수치 아닌가요? 이시가와 씨의 말에 저는 끼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수치는 공식적으로 검증된 것이에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실제로 90% 이상의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죠. 그때 마침 슈미트 교수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시가와 씨, 일본의 재활용 시스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서로의 장점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슈미트 교수의 중재로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하지만 이시가와 씨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죠. 정 박사님은 이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2013년 종량제 도입 이후의 변화, RFID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 참여 부분이었어요. 한국은 각 가정에 RFID 카드를 발급하고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생한 쓰레기를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순환고리를 이루고 있죠. 정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회의장의 창밖으로 베를린의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토론은 더욱 뜨거워져만 갔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은 곧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리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시가와 씨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져 갔고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태도가 역력했답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비아냥거림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의 발언은 더욱 과격해졌어요. 한국의 95% 재활용률이 과장되었다느니, 일본의 20년 역사를 따라올 수 없다느니, 심지어 한국의 시스템이 일본의 것을 모방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더군요. 정 박사님은 그 모든 비난 앞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하셨어요. 오히려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차분히 설명해 나가셨죠. 서울시의 하루 4,000톤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90% 이상의 바이오가스 전환율, 특히 동대문구의 연간 900가구 전력 생산량 같은 실제 성과들을 보여주셨답니다. 하지만 이시가와 씨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일본의 우월성을 주장했죠. 한국의 RFID 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정 시스템과 시민 참여형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그저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어요. 슈미트 교수가 나서서 한국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지지했지만 이시가와 씨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일본의 경험과 역사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정 박사님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며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할 때도 이시가와 씨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어요. 특히 RFID 카드로 측정된 각 가정의 실시간 쓰레기 배출량 데이터와 바이오가스 전환율이 공개됐을 때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끝내 그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비아냥거렸죠. 심지어 한국의 성공이 일시적인 운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 박사님은 끝까지 차분함을 잃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 구체적인 미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이시가와 씨의 예상치 못한 반발 이후 정 박사님은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동대문구 사례가 세계 석학들의 주목을 받았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처리가 아닌 에너지 순환에 좋은 예시였고 데이터는 분명했어요. 2013년 종량제 도입 이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30% 가까이 감소했고 RFID 기반의 관리 시스템으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답니다. 슈미트 교수는 특히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가진 특별한 점을 강조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한 에너지 순환, RFID, 기반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종량제 시스템까지. 이런 통합적 접근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하루 평균 4,000톤의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90% 이상이 재활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정 박사님은 이어서 한국의 성공 요인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성공은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첫째는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둘째는 첨단 기술의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특히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어떻게 환경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많은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한국은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이 있었고 이것이 환경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잔반 없는 식당 캠페인이나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 사례들은 다른 나라 대표들의 큰 관심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정 박사님은 한국의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 그리고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죠. 회의장에는 이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려는 진지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한국의 사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 것이었죠. 그날의 대립은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한국의 성과가 더욱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었죠. 이시가와 씨의 완고한 태도와 대조적으로 정 박사님이 보여준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응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환경 문제 해결은 한 국가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시가와 씨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던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난 후 다른 참가자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시가와 씨의 반대는 오히려 한국의 성과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었죠.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기술 세션에서 한국의 구체적인 시스템이 더욱 상세히 공개됐어요.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공동주택의 RFID,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었답니다. 각 세대마다 발급된 전자택으로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요금에 반영합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자신의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정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 덕분에 관리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었다고 해요. 무게를 기준으로 한 종량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량 노력으로 이어졌죠. 특히 서울시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대형 음식물 처리 시설들은 매일 수거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죠. 그중 동대문구의 시설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어요.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혐기성 소화 과정을 통해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발전기의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했어요. 또한 소화 후 남은 잔재물은 퇴비로 재활용되어 농가에 공급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도 해결했다는 점이었어요. 첨단 탈취 시설을 도입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도 크게 줄었다고 했죠. 우리는 처리 시설 주변에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기준치를 넘으면 즉시 대응할 수 있죠. 학교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발생 단계부터 수거 처리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푸드뱅크와 같은 예방 정책이었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나라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했죠. 환경 문제 해결이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희망을 본 순간이었답니다. 이날의 세미나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자리였어요. 저는 덴마크로 돌아가 이 모든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덴마크로 돌아온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환경청에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죠. 다행히 상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 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정 박사님께서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한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의 아파트 근처에 숙소를 마련해 주셨죠. 이론보다 직접 체험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죠. 우리 집에서 시작해볼까요? 정 박사님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부엌 한켠에 작은 통이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용도라고 하더군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물기만 잘 빼도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죠. 저녁 식사 후 정 박사님이 RFID 카드를 들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자고 하셨어요. 아파트 단지 내 수거함으로 향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어머,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버릴 수 있나요? 네, 24시간 이용할 수 있죠. 직장인들을 위한 배려죠? 수거함 앞에서 정 박사님은 제게 카드를 건네주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카드를 태그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악취가 거의 없었어요. 음식물을 넣고 무게를 측정하는 순간 무게가 바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다음날 그 답을 찾기 위해 동대문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방문했어요. 하루 2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바이오가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센터장님이 건네주신 방호복을 입고 시설 내부까지 둘러볼 수 있었답니다. 바이오가스 발효조 옆에 서서 설명을 들을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덴마크의 시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답니다. 정 박사님과 근처 식당에 갔는데 벽에 잔반제로 인증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식사 후 주방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깊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정 박사님과 함께하며 서울시의 주요 처리시설과 RFID 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실제 운영 데이터를 보니 세미나에서 발표된 95%가 넘는 재활용률, 900가구의 전력 공급이 모두 사실이었죠. 마지막 날 저녁, 정 박사님 댁에서 한국식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룬 성과는 시행착오의 결과입니다. 이제 이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직접 체험하고 보니 한국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이제 저는 덴마크로 돌아가 우리나라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죠.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정 박사님이 선물로 주신 RFID 카드를 보며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환경청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50여 명의 환경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답니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제가 찍어온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RFID 카드로 실시간 무게를 측정하고 요금이 바로 책정되는 장면에서는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죠. 실제로 제가 일주일간 사용해본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비용 때문만이 아니라 앱으로 매일 확인되는 수치가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더군요. 모두들 특히 바이오가스 전환시설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재활용은 잘하고 있지만 에너지 생산까지 연결하는 건 부족했군요. 한국의 사례를 자세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즉시 TF팀 구성을 지시하셨어요. 제가 팀장을 맡아 덴마크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라는 거였죠.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정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환경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서로 배우고 발전해야 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덴마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문을 요청드린 거죠. 답장은 금방 왔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차례군요. 지금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단순히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환경을 위한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이 있답니다. 베를린 세미나에서 처음 들었던 그 놀라운 소식이 이제는 덴마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분명 전 세계로 이어질 거라 믿고 있어요. 오늘은 덴마크 환경청 연구원의 특별한 경험을 들어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우리나라의 성과가 이제는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네요. 첨단 기술로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꾸는 놀라운 시스템과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 한국의 혁신적인 환경 기술이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또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